안녕하십니까. 재활의학과 전문의 박성진입니다. 저는 어깨와 관련된 분야를 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런 환자분들께서 얼핏 생각하시기에는 어깨 통증이 죽고 사는 생과 사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 정도로 위중한 질환은 아니지만 또 어깨가 많이 아프시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삶의 질이 몹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의 삶의 질을 좋게 하려는 목적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께서 아픔으로 인해서 아픈 어깨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최대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환자분들 말씀에 경청을 하고 또 제가 어떻게 치료될지에 대해서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진료를 매끄럽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는 환자분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하면 좋게 하는지, 즉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안 생기게, 즉 예방이죠. 예방하는 것과 또 하나는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춰서 환자분들께 옆에서 설명해 드리듯이 자연스럽게 하고자 합니다. 환자분들께 속 시원히 좀 답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나름 설명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환자분들께서는 이게 익숙한 용어나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뒤 돌아서시면 금방 또 잊어버리신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 꼭 전달하고 싶은 사항을 제가 글로 적어보고 또는 영상 자료를 모으고 해서 그러한 것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취지에서 하다 보니 어느덧 책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 전달, 즉 환자분의 상태에 맞는 진단 그리고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냥 말씀드린 것보다는 자료를 좀 나눠드리고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 또 그 외에서 좀 더 나아가자면은 지금처럼 이런 촬영을 통해서도 또 환자분들께서 보기 쉬운 영상으로 촬영이 된다면 이 또한 정확한 정보 전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전신 마취 수술을 2번이나 받은 환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경험을 하면서 환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늘 안타까운 답답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런 집필 작업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그 환자분들께서는 병원을 내원하시기가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좀 불편하고 이렇다 하더라도 병원에 가면 또 무슨 담당 의사가 무슨 얘기를 할지, 또 어떤 병명, 어떤 진단이 나서 어떤 치료를 받게 될지에 대해서 막연한 불안감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병원에 가기 좀 꺼려지는 요소가 되기도 하고 껄끄러운 요소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좀 와서 좀 편안하게 좀 말씀을 하시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좀 해소되는 측면이 있고, 또 본인이 불편하신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다 보면은 그게 또 조금 해소되는 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단이 정확하게 되어서 제가 진단에 따라서 치료법을 말씀을 드리면 또 그걸 들으시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본인의 생각이 또 정리가 되시기도 하거든요. 그걸 들으시면은 그렇게 막연한 불안감이나 답답함은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그 환자분들께 처음에는 말로만 설명드리다가 두 번째는 자료, 글씨나 이런 영상 자료를 또 활용하기도 하고 그 그림이나 사진을 활용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것만으로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 요즘 유행하고 있죠.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촬영한 것을 환자분들께 좀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찾는 것도 또 일이라서 아예 저희가 QR코드, 제가 동영상 촬영을 했던 부분, 방송했던 부분을 아주 QR코드로 만들어서 환자분들께서 그걸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바로 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하여튼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했고요. 이 모든 것은 환자분들께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 또 환자분들과 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이런 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깨 관절은 우리가 160도 앞뒤로 위아래로 할 거 없이 굉장히 자유자재로 움직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자유로운 만큼 이 운동성은 대단히 뛰어납니다. 그러나 이 안정성은 좀 약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움직이니까 꽉 잡아주는 측면에서는 좀 덜할 수는 있다는 거죠. 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유롭게 움직이는 반면에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깨가 빠질 위험이 늘 있습니다. 때문에 어깨는 우리가 섬세하게 어떤 일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관절입니다. 제가 팔을 뻗어서 어디 위로 올리려고 할 때 만약에 어깨가 지지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손만 가지고 그 위치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포크레인 같은 거 보면은 팔이 길다랗게 있지 않습니까? 끝에서 굴삭기가 파고 들어올리고 이런 거는 잘 하는데 여기 팔 몸통에 붙은 부분이 그까지 지지를 또는 지원을 못 해주면 팔이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손이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이게 다 지탱이 돼야지 그 다음에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기본적인 지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어깨고요. 이게 염증이 생기고 관절의 염증, 관절염, 그리고 힘줄이나 인대 염증이 생기면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아파지기 시작하는데 그 어깨 질환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대략 7개 흔히 보는 7가지 질환, 7가지 상태 정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깨가 흔히 뭉친다 라고 하죠. 엄밀한 얘기로는 목과 어깨 사이 이 정도 부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대개는 근막 통증 증후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이죠. 근막에 염증이 생겨서 그로 인해서 근육의 길이가 짧아진다고 하거나 또는 근육의 길이가 원래 정상보다 좀 늘어나 있거나 그럼 그 자체로 인해서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지 않은 자세, 앞으로 꾸부정하게 앉아있다 라고 할 경우에는 앞쪽에 있는 근육들은 길이가 짧아지게 되고 등 뒤쪽에 있는 근육들은 길이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그 자체의 불균형, 비대칭으로 인해서도 통증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의 통증, 이것이 바로 근막 통증 증후군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자세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무리하게 일을 하거나 업무를 보거나 그럴 때도 굉장히 많이 생기곤 합니다. 특히나 현대인들은 앉아있는 시간이 많고 컴퓨터를 빼고는 거의 업무를 볼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또 스마트폰이 굉장히 위세를 떨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취미도 하시고 업무도 보시고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 또한 좋지 않은 자세에서 오랜 시간 하다 보면은 그 자체가 척추와 관절, 특히 어깨에도 굉장히 무리가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다친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내가 어떤 손상을 받은 적도 없고 한데도 여기가 묵직하게 계속 아프다 그러면 그것은 근막 통증 증후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십견. 원래 오십견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제 기원한 얘기로 보이는데요. 대개는 정확한 이름은 동결견 또는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합니다. 동결, 견, 얼어붙은 어깨라는 뜻이죠. 어깨 관절이 굳어 있는 것입니다. 어깨 관절이 굳어서 움직이는데 제한이 있으면서 통증이 있는 것, 그걸 오십견이라고 합니다. 동결견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것은 서서히 진행되는 질환입니다. 바로 얼어붙는 게 아니라 초겨울에 약간 얼듯말듯 하다가 한겨울에 꽁꽁 얼어붙었다가 또 시간이 좀 지나면서 또 서서히 녹는 그런 경과를 지나게 되는데요. 환자분은 서서히 아파갈 때 초겨울 상태 아파갈 때 그때부터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고 꽁꽁 얼어붙을 때는 또 통증이 조금 덜하나 운동 범위 제한이 너무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이 힘든 겁니다. 옷을 입고 벗거나 그럴 때 또 많이 아파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무려 이제 1년 반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지 좋아진다라고도 하는 질환이기도 한데 시간만 지난다고 해서 이것이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은 시간 지나면 좋아질 수가 있는데 나머지 3명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나머지 3명이 내가 7명에 들어갈지 나머지 3명에 들어갈지 그러니까 좋아지는 7명에 들어갈지 아니면 좋아지지 않을 3명에 들어갈지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한 질환이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석회성 건염이라는 겁니다. 석회, 건염, 힘줄 건자를 써서 건염, 힘줄 안에 석회가 파묻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이제 화산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곤 하는데요. 석회가 안정적일 때는 마치 우리가 휴화산과 같습니다. 그 산은 아무 일이 없어요. 아주 평온한 산이 평온하게 그지없습니다. 석회가 있긴 하지만 산 속에 마그마가 있긴 하지만 폭발하지 않은 상태로 가만히 있을 때는 그냥 화산이나 일반 산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얌전한 석회가 있는가 하면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석회가 안에 산 아래 마그마가 부글부글 끓어서 폭발하는 화산이 될 수 있죠. 활화산이 되는 겁니다.
그 석회는 그 석회기에 이르게 되면은 무지무지 아픕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다가 오늘 갑자기 아플 수 있어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어제 내가 뭐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무지하게 아프다는 겁니다. 또는 어제 밤에 좀 스물스물 아프기 시작했지만 자고 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다가 괜찮아지기는커녕 새벽으로 갈수록 더 아파져서 응급실로 가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런 석회도 녹아내리면서 석회 일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렇게 화산이 분출하고 있다가 그 화산 안에 있는 마그마가 다 빠져버리면은 일명 사화산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폭발하고 탈 마그마가 남아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일반 산이 됩니다. 그렇듯이 이게 휴화산, 활화산, 사화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석회 일생이 지나게 되는 거예요. 한 사이클이 얼마나 될까요? 대개 18개월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생겨서 없어질 수도 있고 또 없던 게 다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생겼다가 없어지는데 대개 18개월 정도를 얘기를 하고 학자들은 문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말씀드릴 질환은 충돌증후군입니다. 충돌, 무엇과 무엇이 충돌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게 어깨 견봉이라는 뼈와 팔이 이게 팔입니다. 그래서 팔을 들어올리면 이렇게 들어올리게 되죠. 이것이 매끄럽게 이렇게 들려야 되는데 들어올리다가 탁 걸려요. 이쯤 걸립니다. 그럼 그때 아파지는 거죠. 근데 그 이상 또 올라가게 되면 또 괜찮아요. 내릴 때 또 걸립니다. 이 특정 각도를 지나칠 때 아픈 것을 우리가 충돌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충돌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앞에 말씀드렸던 석회가 힘줄 속에 끼어 있어요. 그러면 석회가 힘줄 속에 끼었기 때문에 부피가 좀 커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는 잘 움직이던 어깨가 석회가 부피를 차지하니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게 매끄러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충돌하는 거죠. 뼈의 아랫부분과 힘줄의 윗부분이 충돌하는 겁니다. 그럼 뼈와 힘줄이 서로 부딪히게 되면은 힘줄이 손상이 되겠죠. 그래서 힘줄도 약한 구조는 아닙니다만 뼈의 강도가 약하죠. 그래서 서로 두 다른 힘줄과 뼈가 마찰을 일으키다 보면은 힘줄이 상하게 되는 그런 게 바로 충돌증후군입니다. 충돌증후군은 여러 가지 형이 있긴 하지만 가장 흔한 거는 견봉 밑에 지나가는 힘줄이 충돌을 일으켜서 전방 충돌증후군 또는 견봉하 충돌증후군이 가장 흔합니다. 여기서 자세한 얘기를 드리기보다는 팔을 들어 올릴 때 특정 각도에서 아프고 또 그걸 지나면 괜찮고 또 내려올 때 아프다 그러면 충돌증후군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충돌증후군이 또 오래되다 보면은 힘줄이 점점 한 가닥 두 가닥씩 파열이 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어서 말씀드릴 회전근개 파열로 이어집니다. 회전근개 파열 많이 들어보셨죠? 회전근개 힘줄입니다. 회전근개 힘줄이 4가닥이 있는데 그것들이 힘줄이 파열이 되는 겁니다. 힘줄은요 굉장히 강한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 손가락같이 직경이 약 1cm 정도 되는 힘줄이라면 이것이 버티는 힘은 무려 1톤입니다. 정상 힘줄에 누가 당기거나 했을 때 1톤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강한 구조입니다. 100kg짜리 사람이 10명이 매달려도 버틸 수 있을 정도 이 직경 1cm 이 힘줄이 버틸 수 있는 그 강도는 대단합니다. 그러나 낙수가 바위를 뚫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계속 거기다가 손상을 주면 결국에는 물도 바위를 뚫는다고 하듯이 이 힘줄도 결국에는 나가 떨어집니다. 처음에는 부분 파열이라는 거로 오겠죠. 조금씩 갑자기 싹도 끊어지는 게 아니라 헤어지듯이 그렇게 약간씩 청바지로 따지면 청바지가 헤어지다 못해 위아래로 구멍이 뚫리는 전층 파열이 되기 그러다가 청바지가 쑥 찢어지는 완전 파열 그리고 그 회전근개 힘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힘줄이 하나 이상 그러니까 2개 이상의 힘줄이 찢어진 것을 광범위 파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광범위 파열은 보기가 참 힘듭니다. 대부분 환자분들이 부분 파열 또는 전층 파열 상태에서 이미 다 진단이 되기 때문에 진단만 정확하게 되면 치료하는 것은 어렵지는 않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치료가 부분 파열이냐 전층 파열이냐에 따라서 수술을 하느냐 마느냐 나중에 또 이어서 하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전근개 파열로 인해서 만약에 수술을 했다. 찢어진 회전근개 파열을 봉합을 해서 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팔을 바로 쓸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6개월 정도의 아주 지난한 아주 긴 재활치료 과정을 겪게 됩니다. 간단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또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전근개 힘줄 파열 후에 6개월간 이어지는 재활치료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근개 힘줄 파열 후에 재활운동이란 것도 하나의 단원으로 묶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는 흔하게 보는 건 아닌데 가끔 뇌졸중,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2차적으로 손이나 팔다리에 마비가 오는 질환을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가 있는데 편마비라는 게 한쪽 팔다리 또는 다리가 잘 움직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런 현상이 오게 되면은 만약에 오른쪽이다 편마비가 왔다라고 할 경우에 오른쪽 어깨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통증이 생기는 것을 편마비 통증이라고 합니다. 뇌졸중의 합병증으로 오는 것이 편마비이고요.
편마비가 됨으로써 올 수 있는 어깨 통증, 이게 바로 편마비 후에는 어깨 통증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질환은 아니지만 뇌졸중이 있었던 환자분들이 신경과 또는 신경외과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재활의학과로 과를 옮기셔서 지금도 재활병원에서 수많은 분들이 재활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어깨 통증으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 생기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7가지 질환으로 책에 구성을 해봤습니다.